2부장 영상으로 찾아뵌 건 처음이라 그런지 어떤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왜 21세기 할리우드 범죄 영화들이 자꾸만 80년대 초라는 시대적 배경을 소환하는지에 대해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어진 이번 영상에서는 그 대표격이 된 작품을 4편 선정하여 살펴보면서 각각의 작품들이 80년대를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영화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드라이브, 조커, 본즈의 놀이고요. 저는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먼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부터 살펴봅시다. 1980년 텍사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가 개봉한 것은 2007년입니다. 영화의 원작이 되는 코맥 메카시의 동명의 소설은 2005년 발간됐죠. 메카시가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숨막히는 범죄 스릴러는 2000년대 초반이라는 배경 속에서 처음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 텍사스에서 벌어지는 잔혹하고 음울한 범죄 이야기를 하필 2000년대 초에 코맥 메카시가 기획하고 그 책이 발간된 직후 코엔 형제라는 거장이 2년 만에 영화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메카시와 코엔 양쪽 모두 작품이 지닌 시대성과 삶과 죽음 등 철학적 주제를 건드리는 작가 혹은 감독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던 그 시절과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시절 간에 유의미하게 엮을 수 있을 정도의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의 미국과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 할 만했던 1980년 미국 사이에는 유사한 불안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히 역사상 최악의 범죄율을 기록하던 80년대와 비견될 만한 2000년대 미국이 겪은 불안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21세기라는 신세기, 그것도 새로운 천년의 도래라는 상황이 가져온 불안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1999년을 전후해서는 이런 밀레니엄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해 Y2K 음모론과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죠.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버릴 것이며 그 변화에서 도태된 자들은 적응하지 못한 시대에 쓸쓸하게 남겨지고 말 것이라는 불안은 21세기가 도래하기 전 90년대 세기 말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감정이었습니다. 더욱이 90년대 중후반부터 PC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2000년대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불안은 심화되었죠.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그 빠른 속도 탓에 누군가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불안이 주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불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 르웰린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늙은 보안관인 에드는 옛날에는 보안관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있었다는 독백으로 영화의 서두를 엽니다.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신이 젊었던 과거를 유토피아적으로 재해석하는 발언이죠. 그러나 영화의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면 세계는 애당초 처음부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뒤처진 이들을 무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폭력적인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아닐까요? 80년의 에드는 범죄율이 높지 않았고 경제도 호황이었던 60년대를 지속적으로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60년대의 호황 역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재앙을 60년대에는 이미 노인이 되었을 40년대 젊은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것이었을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을 내버려둔 채 지나치게 빠르게 나아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지나치게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은 여러 사회적 불안을 낳고 2001년 9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침공당하는 9.11 테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뒤처진 21세기의 노인들은 어쩌면 80년대 혹은 90년대라는 과거를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판단일지는 우리가 살펴본 80년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화 속 에드의 처연한 독백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소환하려는 80년대의 불안이란 세계는 갈수록 추악해질 것이며 결국 멸망하리라는 비관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계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근래 가장 불안했고 문제가 많았던 시기를 소환해오는 전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비관이 그 자체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가 퇴고하리라는 메카시 그리고 코엔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세계는 그럼에도 답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이 영화가 신세기 앞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비관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심리를 80년대라는 배경을 이용해 너무나도 잘 묘사해낸 훌륭한 시대극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에 주어지는 최고의 권위라고도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이 영화가 수상한 거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니콜라스 윈딩 레픈의 드라이브입니다. 이 영화는 다소 특이한 시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물건들의 연식을 보았을 때 분명 2000년대 후반 정도로 보이지만
도시의 전경과 사용되는 음악, 영화를 연출하는 방식 등은 철저히 1980년대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화 전체가 80년대 LA의 모습에 대한 오마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2011년 이 영화를 처음 본 관객들은 마치 영화가 오직 기술만 현대의 방식으로 변했을 뿐 사회상은 80년대에 그대로 멈춰있는 가공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공의 세계를 영화 속에 구현해냄으로써 2011년에 니콜라스 윈딩 레픈이 담아내고자 한 주제의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담고자 한 주제와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맥락의 주제입니다. 바로 세계는 여전히 그 시절에 멈춰있다는 비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0년대 초라는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2000년대 연식의 자동차를 타고 추격전을 벌이지만 추격 시퀀스의 연출 방식은 그대로 80년대 할리우드 카체이싱 무비를 오마주해온 것들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듯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철저히 21세기적임에도 주인공 드라이버와 연인 아이린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마초성을 비롯해 인물들의 정서는 80년대적인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결말은 70년대 중반 작품인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를 그대로 오마주하죠. 이는 이미 미국의 찬란했던 역사는 70-80년대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의 시간선은 그저 이미 무너진 세계의 지리멸렬한 반복에 불과하라는 쓰디쓴 비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드라이브가 영화 전반에 걸쳐 이런 비관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도돌이표 같은 세계의 정지 상태에서 똑같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비슷비슷한 불안과 비관이 뒤섞인 비슷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공간일 뿐이니까요. 8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존재하는 30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는 세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못할 것임을 거의 저주하듯이 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의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80년대 이후 세계는 끝없이 비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똑같은 비극적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 입이 아프도록 논한 80년대의 불안을 지나면 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세계 체제의 개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될 즈음에는 다가올 밀레니엄 앞에서의 세기말적 을신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2000년대 초에는 9.11 테러라는 거대한 사건이 미국인들의 자존심 그 자체를 건드려버렸고 2000년대 말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유례없는 대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적어도 개인이 느낄 불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는 야만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드라이브는 그렇게 정의해낸 불안의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모든 시계가 80년대에 멈추기라도 한 듯이 시간선이 무의미해진 2000년대 후반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니 이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도돌이표 같은 불안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낸 작품이 그의 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이제 세 번째 작품인 토드 필립스의 조커로 넘어가 봅시다. 1981년의 고담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2019년에 개봉했습니다. 이제 작품의 배경과 실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살아가는 시공간 사이에는 40년 가까이 되는 간격이 생긴 건데요.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2000년대, 드라이브의 2010년대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문화적 기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죠. 세기 말의 90년대와 이런저런 참사가 발생했던 200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가 처음 들어설 때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불안을 잊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의 바람은 많은 이들이 다가올 10년을 평화와 번영의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2010년, 2011년간 아랍권에서 촉발된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은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과업이었기에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한복판에서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과연 세계를 옳은 길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2000년대 후반의 대침체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그대로 떠안은 채 이루어진 기술 발전은 오히려 다른 계층 간의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폭넓은 소통의 창구로서 고안되었던 소셜미디어는 반대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런 혐오 정서는 난민, 무슬림,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수많은 소수자 집단을 향했습니다. 연대의 가치를 믿는 이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사회는 파편화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2016년에 벌어진 두 사건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이죠. 유럽이라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연대와 상호 조력을 의미하는 유럽연합의 기둥과도 같았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브렉시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타성과 연대의 가치가 소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합니다. 또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불법 체류자와 난민, 온갖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주요 가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의 의미는 더 논해봐야 입만 아프겠고요. 베리 젠킨스의 문라이트, 제임스 맨골드의 로건과 같이 비슷한 시기 제작된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교차성이나 소수자 담론을 유효한 애티튜드로 담아낸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징후적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 아래에서 넘쳐나는 혐오 정서와 소멸하는 연대의 가치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2019년 공개된 조커라는 작품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와 그곳을 살아가는 주인공 아서 플렉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감정 실금으로 인해 기분과 상관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정신질환자이자 광대인 아서는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심리 상담을 받지만 상담사의 무미건조한 상담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의미 없는 상담 사원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폐지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아서는 그에게 필요한 케어를 사회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고담시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루는 뉴스에서조차 파업의 이유나 파업을 멈추기 위한 시의 노력 등은 일절 보도하지 않은 채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논하는 이기적인 공간이죠. 광대와 같은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로 가득한 도시에서 아서는 불량배들에게 린치를 당하고도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할 뿐입니다. 세계의 그의 편은 누구도 없고 그런 그에게 타락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조커의 탄생은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끝없이 재생산되는 혐오는 결국 누군가를 타락시키고 괴물로 만들리라는 비극인 겁니다. 그러니 2010년대 후반에 범람하는 혐오 정서와 파편화된 세계를 드러낸 조커라는 영화가 1981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논했던 것처럼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인종, 젠더와 같은 면에서의 소수자들에 대한 백래시로 이어졌던 시기인 탓입니다. 마치 퀴어 이론,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요소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2010년대 후반과 궤를 같이 하죠. 이처럼 40년의 간극을 두고도 비슷한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처럼 재생산되는 세계 속에서 토드 필립스는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이기성이 만들어낸 괴물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를 논하는 방식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조커가 드러내고자 한 거울상과도 같은 혐오의 시대는 끔찍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그러니 그것의 올바름의 여부와 별개로 그것이 드러낸 성취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마지막 작품인 본즈의 노를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이 영화의 배경은 83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2년 개봉한 이 영화가 어떤 사회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논하는 건 말하기에도 입만 아플 정도일 겁니다. 바로 코로나19가 낳은 팬데믹이죠. 2020년을 불과 두어 달 앞두고 시작된 팬데믹은 202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제, 문화적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고 자가격리로 대변되는 방역을 위한 상호 간의 접촉 자제는 어느덧 불물윤류가도 같은 매너가 되었죠. 그런 배경 아래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먹어야만 하는 이터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본즈의 놀은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의 양상, 그러니까 상호 간의 거리를 칼같이 지켜야만 한다는 새롭게 자리 잡은 매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메타포로 기능한 게 식인이라는 행위죠.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 카니발리즘의 서사는 그 자체로 누군가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그에게 해를 입혀야만 하는 세계에 대한 메타포로 기능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쳐졌다는 유의 이야기를 우린 일상적으로 듣고 경험하고는 합니다. 본즈의 놀이라는 영화는 그런 거리감과 선 넘음에 대한 관념을 누군가가 누군가를 먹거나 누군가에게 먹힌다는 극한의 형태로 왜곡시켜 영화 전반에 대한 은유로 이용합니다. 그런 본즈의 노래 세계에서 메런과 리라는 두 이터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비극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자신의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곧 그에게 해를 입힌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팬데믹 이후 2020년대의 윤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죠. 물론 이 영화를 통해 구아다니노 감독은 식인이란 메타포가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에 옳으니 그르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맺음이란 것이 서로의 선을 적정한 정도에서 넘나드는 일이라는 것을 논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윤리처럼 칼같이 선을 지키는 것도 혹은 무례하게 남의 선을 침범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의미에서의 관계 맺음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영화는 주인공인 메런이 이후 연인이 되는 리를 포함해 만나는 세 종류의 인터들의 군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 대한 주제를 던져냅니다. 이처럼 본즈의 놀이라는 영화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두된
거리두기의 윤리에 의문을 표하며 결국 모든 관계, 특히 사람과 같은 깊은 관계란 상호 간의 영역 침범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시도합니다. 그걸 논하기 위해 구아다니노는 두 주인공을 사회로부터 기댈 곳 없이 소외된 존재, 부모에게 버려진 소년과 소녀로 설정하는데요. 이런 이들이 살아가게 될 배경으로 80년대 초반이라는 배경을 선택한 것 역시 앞선 맥락들과 함께 비추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이며 타인을 위한 자리를 전혀 내어주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두 사람의 선을 넘나드는 사랑을 논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아다니노는 팬데믹 이후 더욱 굳건해진 자신만의 선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면 사회가 과거와 같은 이기적인 공간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대의 팬데믹 사회에서 80년대 미국이 겪은 불안의 씨앗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두고 이 시대의 문제의식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걸 테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1980년대 미국이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함께 4편의 영화를 살펴보며 할리우드가 왜 자꾸만 그 시절을 소환하는지를 유추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절의 특성 때문일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수많은 대중문화는 불안에 대해 다룰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시절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 소환의 이유는 비관과 불안, 문제의식과 같은 사뭇 부정적인 이유가 크겠죠. 하지만 대중문화의 문제의식이 자꾸만 현재에 대한 비관으로 향하고 그것을 논하기 위해 자꾸만 더욱 불안했던 과거를 소환하는 현상을 그렇게 사회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중문화의 역할에는 서사의 비관을 통해 오늘날의 현실을 환기시키고 반면교사로 삼게 하려는 목적도 있으니 말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세계가 갈수록 퇴보하리라 예견하지만 영화가 바라온 세계관의 유효함과는 별개로 세계는 아주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80년대에 멈춰버린 시계 마냥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세계를 다루지만 어쨌든 우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조커가 예견한 사회에 만연한 혐오가 결국 재앙을 불러오리라는 비관은 물론 유효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본즈의 놀은 거리두기의 윤리가 지배하는 2020년대 사회에서 과거의 불의함을 떠올리지만 끝내 온전한 사랑의 가능성을 놓지 않습니다. 앞서 논했던 시대극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안주하거나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희망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도 다시 찾아보기 위함에 가깝죠. 어쩌면 4편의 영화들이 논하고자 한 비관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퇴보할 것이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누군가를 타락시키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이기심만으로 가득한 공간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온전히 지키자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로부터 도피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직면은 곧 변화의 시발점이니까요. 똑바로 마주보며 변화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지의 뜻을 보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